어, 제가 지난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4일 동안, 백두산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분들하고 문학을 매주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말하자면 저에게도 문학 정보가 전에보다 입력이 많이 되는 거예요. 되새김이 많이 되든지. 여러 번 얘기했죠. 마음은 입력된 대로 나온다. 많이 넣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시를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자꾸 문학을 넣으면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그리고 동물하고도 다르죠. 기계는 꼭 입력된 대로만 나옵니다. 입력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딥 러닝 해가지고 많이 입력해 놓고 이렇게 네가 공부해봐 하면은 자기가 조합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긴 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입력한 대로 나오죠. 그 점은 인간 아닌 하등 동물도 비슷합니다. 이 개를 이제 많이 키우고 이제 애완동물을 많이 키워가지고 애완동물이란 말도 요즘은 낮춰보는 말이 되기 때문에 뭐라 그러나 뭐 동반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걔네들도 기본적으로 입력된 대로 나와요. 그 주인이 훈련시킨 대로 되죠. 강아지나 고양이는 자기가 자기를 교육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은 예를 들면 내가 나쁜 마음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알아요. 야, 내가 나쁜 생각을 하네. 해가지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야, 이거 바꿔야 되겠네. 하고서 바꿀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마음이 약하다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그럼 아주 힘을 내봐야지. 이런 게 돼요. 근데 개나 고양이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돌아보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교육하지 못해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30만 년 전에도 원숭이는 지금 원숭이하고 똑같아요. 근데 인간은 30만 년 후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돌아보고 자기를 수정할 수 있느냐, 이거하고, 이제 1세대에서 공부해 놓은 거를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느냐, 전승이 되느냐, 이거가 또 중요해요. 이 전승이 주로 언어와 문자로서 되죠. 그래서 문자가 생기는 것이 문명 발달에 아주 혁명적인 전환점이 되고요. 서양에서도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정보가 확 퍼지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文명이 확 달라지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교육시키는 것은 그 기계 이런 동물은 안 되고 사람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입력한 대로 나온다. 시를 넣으면 시가 나온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기계하고 고양이나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향전환, 자기주도 이런 게 있죠. 입력은 A를 시켰는데 B로 나올 수도 있고 나오는 동안에 자기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창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강아지나 기계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런 공부를 사실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논의를 하더라도 기본은 많이 넣으면 많이 나오고 좋은 걸 넣으면 좋은 거 나온다. 이거는 확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시켜드리는 것이 이제 기본이지만, 저도 공부가 되고, 저도 입력이 되잖아요. 되새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시가 나와요. 그래서, 어, 시를 안 쓴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때 좀 흥이 나가지고 한 2, 30편 쓴 적은 있는데, 여러분과 공유한 감꽃 마을을 낸 것이 1988년인데, 그건 30년 이상을 거의 시는 안 썼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시를 쓰게 돼요. 어느 날은 막 2편도 쓰고, 1편도 쓰고, 물론 이제 안 쓰는 날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백두산에 갔는데 시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제가 백두산에서 쓴 시를 한번 보고, 예, 왜냐하면 나중에 이야기하면 이게 시거든요. 따끈따끈할 때 봐야 되니까 지금 오늘 공부할 그 내용이 7~5조 명시, 전에 감상하다 그만둔 데서 시작해서 그 명시 감상할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올리고 계신 그러한 작품들은 그 7~5조 끝나면 그때 몰아서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7~5조 하다 보면 이 백두산 시가 식어버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엊그제 갔다 온 시를 한번 보고, 그러고 하는 것도 이렇게 같은 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전환을 해보자고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백두산이야 뭐 우리 민족의 성산, 또 우리 민족의 기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시를 쓸 때요. 시를 쓸 때 다른 글도 마찬가지예요. 산문이나 뭐 수필이나 소설을 쓸 때도 그런데 두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구조를 잡는 단계가 있고요. 이제 쓰는 단계가 있어요. 건축으로 예를 들면은 설계를 하고 뼈대를 세우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뼈대가 있어야 거기다가 뭐 벽을 붙이고 바닥을 깔고 하지 않습니까? 요 뼈대를 뭐로 하느냐면은 생각으로 해요. 즉, 철학으로 해요. 철학이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 설계라고 하는 나무로 치면 이제 줄기죠. 뿌리와 줄기가 서 있으면 거기다 이제 가지가 붙고 잎이 붙고 꽃이 피고 그래요. 요 설계에다가 이제 예술적, 감성적 느낌 이런 걸 이제 합쳐가지고 한편으로는 철학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렇게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느껴지고 감동하게 되고 이런 말과 언어를 넘어서는 말을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말을 통해서 말 이상을 표현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문학인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시인 더 나아가면 소설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설가들은 그래도 철학성이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시인들 중에 철학적 구조 잡기를 아주 심오하거나 광대하게 하는 분을 거의 보지 못해요. 그냥 감성적으로만 하지 뼈대가 튼튼하고 크고 심오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 분은 제가 명시를 쓴다는 분들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좋아할 뿐 아니라 좋아해도 미안해요. 너무 위대해가지고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숭배를 해야지 좋아하면 죄가 될 것 같아. 단테, 단테가 구조 잡고 철학적 설계를 하는 데 이르러서는요, 정말 한국 시인들은 죄송하지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야말로 설계가 우주적이잖아요. 전 우주를 갖다가 그냥 들어가지고 생각하고 설계 잡는데, 전 우주는 아시아 규모도 거의 없고요. 대한민국 규모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늘 아쉬운데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리를 하느냐면, 그렇게 설계 잡는 게 이제
한때의 신곡 같은 대작이 아니고 그냥 한 편의 시, 기분 내킨 대로 오늘 아침에 그냥 잠깐 쓴 시. 이런 짧은 시에도 사실은 구조잡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지도 차원에서의 구도 잡기도 있지만 우리 마을 차원에서의 구조 잡기도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을도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로 들어와서 백두산 이야기지만 이제 결국 한민족 이야기인데 한민족 사상의 특징 이런 거 이제 철학적으로 좀 이해가 되어야 구조 잡는데 도움이 되죠. 크게 보면 이제 동북아시아 사상이고 좁게 보면은 중국하고도 다르고 일본하고도 다른 한국만의 사상이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토론이 많이 가능해요. 이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숫자 3이에요, 3. 중국 사상은 2가 기본인데 한국 사상은 3이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중국에서는 음양이 기본이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오행, 기타 등등이 붙기는 하는데 기본은 음과 양으로 보고 그 음양의 근거로서의 태극, 그래서 태극하면 하나가 되지만 태극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니까 태극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음과 양으로 전개되어서 나뉘면은 사상이 되고 다시 8궤가 되고 64궤가 된 다음에 다시 나뉘면 천하 만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음과 양 이건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받아들였죠. 특히 조선조에. 그런데 조선조 이전으로 올라가서 이제 고려, 신라 해가지고 이제 고조선까지 올라가면은 고조선 사상이 무엇인지는 사실을 알 수 없지만은 중간중간 이제 배워 나오는 여러 가지 보면은 천지일 삼사상이 있어요. 이것도 뭐 중국하고 전혀 관련 없는 독자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천지일 해가지고 셋으로 나눈 다음에 셋을 조화시키는 그런 사고방식이 중국 이전부터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종대왕께서 천지일 이 사상을 가지고 와서 한글 창제하는 기반으로 삼으셨잖아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가 이제 시조잖아요. 시조인데 세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한민족 내지는 백두산을 노래한다고 할 때 이 시인이 구조잡음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첫 단계에서 이 설계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설계도를 갖고 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턱대고 짓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설계도 없이 지었는데 보니까 역시 김정빈이 지은 집은 김정빈답네. 아무개가 지은 집은 아무개답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평택에 살 때 안양에 계시고 가끔 만나는 예술가 한 분이 있었는데 문순호 화백이라고 기본적으로는 화가이셔요. 그런데 르네상스인이에요. 별별 걸 다 잘해요. 그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화도 하고 그런 미술도 하시지만은 음악에 대해서 또 굉장하세요. 한 60평 되는 넓은 공간에다가 앤틱한 그런 이렇게 꾸밈을 해 놓으시고 그 안에 있는 것, 그 밖에 있는 것 그런 그 물건들을 다 스스로 다 만든 거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돈 받지 않고 도르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혼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무거운 거라도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끌어올리고 붙이고 해가지고 다 지어요. 대단해요. 요리를 또 잘해요.
음악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스피커와 많은 레코드가 있고, 지금처럼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인데 가보면은 아주 유명한 가수나 그런 공연자들의 실황 공연을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상영을 해요. 영화죠. 영화인데 바로 앞에서 그것이 상영이 될 뿐 아니라 스피커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사실은 현장에서 그 공연을 본 사람보다 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본다고 해도요, 그 특등석으로 가면은 한 몇십 미터 앞에서 보겠지만 일반석으로 가면 공연자를 보기 위해서 한 심지어는 100m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그냥 앞에서 꽉 하고 올리는데 처음에 제가 갔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틀어주는 영상이 뭐였냐면 안드레아 보첼리 이탈리아 가수 와 데뷔 몇십 주년 기념으로 했는데 그 양반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당대의 아주 최고의 가수들이 찬조 출연 사라 브라이트먼 당연히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케니지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그냥 줄줄이 나오는데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그때까지 안드레아 호첼리를 제가 몰랐거든요. 와 이런 가수가 있구나. 좀 노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Time to Say Goodbye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Time to 여기까지만 하는데 우와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는 그냥 끝났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형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형님 제가 몇 사람 같이 갈 테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오. 이제 음식 할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 저 포함해서 4명 가고 또 이제 집사람, 사촌 동생하고 그쪽 가족 3명, 7명, 7명이 가서 2시간 공연을 보고 식사까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공연료를 관람료를 넉넉하게 드렸죠. 그 식사까지 대접받았는데 공짜로 하면 또 감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하고 스타일이 달라서 건축을 할 때 설계가 없어요. 그 결과물을 보면 이거 완전히 설계된 예술품으로서 집안에 구조가 다 잡혀 있는데 당신은 설계 없대요. 그냥 짓는데요. 짓다가 여기다 뭐 하면 되겠는데? 뭐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타고난 예술가죠. 근데 이제 개인 스타일인데 어떤 사람은 설계가 없으면 한 걸음도 또 못 나가요. 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가 일단은 기본이에요. 그렇게 타고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기본은 아니고요. 사실은 또 그렇게 해서 10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는 있으나요.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지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짓고 나서 여기다 시청, 짓다가 나중에 여기다가 호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 그림을 잡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그다음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걸 크게 나누고 이렇게 하고 해야지 느닷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은 그래도 설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이 시에서 천지인 이 삼재라고 하는데 이 삼재가 첫 시, 그러니까 세 수 중에서 첫 수는 천, 두 번째 수는 지, 세 번째 수는 인 이렇게 배정을 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나요. 그렇다고 해도요. 천이라고 해서 천만 얘기할 수는 없고 지라고 해서 지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중심은 그러하지만 이제 또 천 속에 지가 끼고 지 속에 인이 끼고 그렇게 되긴 해요. 그래서 보자고요.
첫 새벽 장엄히 깨쳐 흰머리산 모으니 이렇게 됐는데 이 흰머리산이 이제 백두산이죠. 백두가 흰머리니까 이제 시인들은 늘 그것을 고민하는데요. 흰머리산 할까? 백두성산 그러면 어떨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좋을까? 처음에는 백두성산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뒤에 복마다 신령스런 하늘 기운 어렸네 했단 말이에요. 신령스러운 하고 성스러운 산하고 어떤 면에서 겹치잖아요. 바로 성스럽다고는 아니지만 신령하다는 거하고 성스럽다는 것은 거의 비슷한 거니까 중복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퇴고를 할 때 두 단어 중에 흰머리선이 좋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새벽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태초에 지구가 탄생할 때 내지는 우주가 탄생할 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근데 태초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올라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경 첫 구절이 태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느닷없이 이게 기독교로 가느냐 이런 느낌도 약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첫 새벽 정도 장엄히 깨쳐 정말 웅장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웅장은 이런 거다. 끝판왕 장엄히 깨쳐 깨진다 이거죠. 깨쳐는 깨진다는 뜻도 있고 깨우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깨워져 가지고 첫 새벽이 찢어지겠죠. 처음에 뭐가 창조되는데 그 보통 날처럼 순탄하게 천천히 열리는 게 아니라 꽝 소리가 나든지 부서지든지 어장창 하든지 뻥하고 빅뱅이 나든지 하겠죠. 흰머리산 모으니 깨져서 흩어졌다가 이제 또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흰머리산을 모았어요. 봉마다 이제 수십 개의 봉들이 있는데 신령스런 하늘 기운 어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하느님이 보호하사, 구호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이 내리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천지는 생명의 정을 쪽빛으로 거두고 이제 여기 이제 하늘 중심인데 천지인에서 천인데요. 마침 이 못 이름이 천지죠. 하늘 못이죠. 그런데 이제 생명의 정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늘 기운만 서려봐야 살아있는 생명은 아직 없으니까요. 생명까지 있어야 이제 의미가 있겠는데 이 정이라는 말이 이제 정신할 때의 정이기도 하고 정신이란 말도 그냥 우리는 그냥 정신 쓰는데 왜 하필이면 정자를 썼을까? 이 한문을 알고 나면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정이란 말이 에센스, 핵심, 알속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알속, 만약 알이 있다면 알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쪽빛은 이제 남색인데 파랑색이 더 파래진 색이죠. 그래서 청출어람 할 때 람이 이게 쪽빛인데요. 쪽빛인데 푸른색에서 람이 나오는데 람이 푸른색보다 더 푸르다 해가지고 청출어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이 이제 하늘 중심 첫 새벽 장엄히 깨쳐 흰 어리산 오니 공마다 신령스런 하늘 기운 어렸네. 천지는 생명의 정을 쪽빛으로 거두고 했는데 이 거두고가 맞는지 머금고가 맞는지 또 이거 고민이에요. 쪽빛으로 머금고가 맞는 것 같아요. 거두고보다는. 요게 물이니까 물은 거두기보다 머금는 게 낫겠죠? 머금고를 고쳐야 되겠네요. 저도 먹은 거가 나은 것 같은데. 네? 먹은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음. 이제 이런 게 이제 시인들의 고민할 사항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써놓고 구조도 보고 어떤 단어가 더 좋은지 그 추고잖아요. 추고 또는 퇴고
퇴자가 좋은지 고자가 좋은지 가지고 고민하다가 술에 이마를 부딪혔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두가가 좋을까? 또는 뭐 머금고가 좋을까? 또는 거두다라고 할까? 머금다라고 할까? 머금다 그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하고 또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다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도 다 끝났는데 다음에도 다 끝나면 또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고 하면은 마침표를 찍었으니까 일단 끝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 연속할 거야. 이런 게 되잖아요. 이제 이 시조들, 명시조들 보면 이렇게 고 하고 끝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선배들한테 이제 좀 배운 거죠. 서울은 우렁찬 대지 남으론 굳건한 등뼈. 이제 천지인에서 앞에서는 하늘을 주로 얘기했는데 이제 땅을 얘기 좀 해보자 이거죠. 근데 서쪽으로 우렁찬 대지 했는데 서론 그래야 되거든요. 원래는 의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어법으로는. 그런데 남으론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짝을 맞추기 위해서 문법을 파괴하거나 넘어설 수도 있는 게 시인이죠. 꼭 문법대로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은 우렁찬 대지했는데 이제 백두산에서 서쪽으로 보면은 만주 평원이 있고 그 너머로 이제 중국 본토를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이어지죠.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서쪽으로 대지가 펼쳐지긴 펼쳐졌는데 이 대지도 그래요. 대지를 광야라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또 이제 이육사 선생이 광야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걸 빌려온 거 아니야? 이렇게 남들이 생각할 거고 내가 봐도 신선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대지로 하자. 대지는 대지인데 서울로 광활한 대지는 또 어떨까? 우렁찬 대지로 바꿨는데요. 광활한 대지가 일차적으로 떠오르는 표현이죠. 대지는 광활하죠. 우렁차다는 것은 소리죠. 광활하다는 건 시각적으로 광활한 건데 대지는 시각적으로 광활하지 청각적으로 광활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대상물을 청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시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광활한 대지하고 서로 우렁찬 대지하고 느낌이 다르죠. 내가 보기에는 우렁찬이 더 멋지거든요. 어때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광활한 거는 너무 예상이 가능해요. 그죠? 네, 예상이 가능하고 약간 뻔해. 네, 근데 우렁찬 대지하니까 뭔가 살아있는, 창조적인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새로움성이 있잖아요. 이런 네, 거 이제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남으론 굳건한 등뼈. 이제 동서남북 다 하지 말고 예, 한반도로 넘어가야 되니까 한반도가 남쪽으로 펼쳐졌는데 이른바 백두대간이죠. 백두산에서 쭉 이어져 내려와서 설악산을 거쳐서 지리산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한반도의 등뼈죠. 대간 할 때 큰 대자는 크다는 거고 간은 이 줄기간자거든요. 이 줄기가 나무로 치면 줄기인데 사람으로 보면 등뼈죠. 등뼈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 굳건한 등뼈도 그래요. 굳건하다고 할까? 또 이거 뭐라고 할까? 이제 나무론 등뼈까지는 나왔는데 이건 뭐라고 하지? 이렇게 됐는데 고든 등뼈는 어떨까 했는데 사실은 곧지는 않아요. 약간 구부정해요. 고든 하면은 야 구부러졌는데 너 왜 그래? 그럴까봐 그러지 말고 튼튼한은 또 어떨까? 튼튼한도 너무 많이 쓰는 단어고 그래서 굳건한 정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굳건한 등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굳건한 등뼈와 이 우렁차다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나 이제 암시적으로는 이것이 정신적인 느낌도 주죠. 정신이 굳건하고 정신이 우렁차다 이런 것을 암암리에
중의적으로, 이중적으로 암시하거나 풍기는 것. 이것이 또 시예요. 그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면 더더구나 그렇죠. 누천년 굴곡사도 아름답다 무궁하여. 누천년은 이제 수천 년 할 수도 있죠. 수천 년은 또 누천 년보다 많이 쓰는 단어예요. 누는 이제 포개다 이건데 천년을 여러 개로 포겠다는 거고 수는 하나 둘 세는 건데 하나 둘 세는 거는 조금 덜 시적이에요. 누천년 하면은 수천 년보다는 그래도 뭔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굴곡사도. 굴곡사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근데 굴곡이라는 단어가 있고 역사사자는 있으니까 굴곡의 역사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조에서 3, 4, 3, 4 해야 되는데 굴곡사도 네 글자로 될 수도 있고 다섯 글자도 될 수 있죠. 위에서 우렁찬 대지라든가 굳건한 등뼈는 다섯 글자인데 굴곡 역사도 뭔가 이게 흐름이 읽기가 좀 낭송을 해보면 낭송을 해봐야 돼요. 특히 시조는 낭송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낭송을 해봐야 어떤 단어가 적당한지가 나와요. 그래서 누천년 굴곡 이제 굽혀지고 그다음에 구부러지고 이렇게 힘든 역사가 우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름답다 무궁하여예요. 대부분의 시인들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경우에 누천년 굴곡사까지는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누천년 굴곡사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도 일어서 봅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게 쓰고는 있는데 그 중간을 베어내버려요. 1, 2, 3인데 1을 없애버리고 1에서 3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생략한 2번이 그 안에 함축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풍부해지겠죠. 그 다음에 그 비약이 주는 약간의 충격과 새로움과 그런 게 있어요. 예측 가능하지 아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천년 굴곡사라는 거는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굴곡사란 말은 바람직한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름답다 무궁하여 하면서 좋은 것 중에 아주 좋은 것만 딱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힘들었던 것조차도 나는 아름답게 보노라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힘들었는데 앞으로 잘 됩시다가 아니라 힘든 것도 사실은 좋은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말도 말이죠. 앞으로 잘해봅시다. 우리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니까 그래서 굴곡사 도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도자가 한국어는 이 어미가 굉장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굴곡사도하고 굴곡사는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누천년 굴곡사는 아름답다 무궁하여 이렇게 하는 거하고 누천년 굴곡사도 아름답다 무궁하여 전혀 다르죠. 는 해버리면은 고생한 것 자체가 완전히 아름답다는 뜻이 되지만 굴곡사도 굴곡이지만 뒤집어 생각해보고 다른 관점에서 조명해보니 이런 많은 뜻이 도자 만들어내는 그런 한국어만의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1급 시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1급 시인인 것처럼 됐는데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1급 시들을 보면 이런 걸 잘 쓴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두 번째 수인데 두 번째 수에서 지금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하늘 얘기했죠. 서론 우렁찬 대지 나무론 굳건한 등뼈. 그런데 이제 땅만 얘기하면 되나? 인간이 아까 섞였으니까 아까 생명을 천지가 품었잖아요. 그래서 누천년 굴곡사도 아름답다 무궁하여 했는데 뭐 무궁화라는 꽃은 뭐 한민족을 상징하는 꽃인데
한민족도 상징하지만 중의적인 의미에서 무궁이란 말이 끝없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꽂히니까 중의적으로 보면 우리의 역사도 무궁할 것이다 하는 것을 중의적으로 함축하는 거죠. 우애와 평화의 노래 마을마다 넘치네 했는데 앞에서 이제 물리적인 우렁찬 대지, 굳건한 등뼈. 그러다가 이제 사람으로 넘어와서 역사.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내용 또는 아름다운 미래 같은 거를 이제 세 번째 가서 우애, 사랑 이렇게 하면은 너무 또 뻔할 뻔자가 되니까요. 사랑이란 단어가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가능하면 안 썼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우애는 조금 달라요. 우애는 우애의 마음으로 내가 3천만 명, 5천만 명을 다 우애롭게 할 수 있어도요. 3천만 명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좀 제한적이에요. 친절하고 우애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원수에게도 가질 수가 있지만요. 사랑은 원수에게 갖기는 예수님 빼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공동체 입장에서는 우애의 정신이 좋은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랑합시다도 좋은데 우애로웁시다가 좋습니다. 평화의 노래, 이 노래로 가는 거예요. 마을마다 넘치네. 이 마을마다가 또 문제인데 이 단어도 마을마다라고 할까? 또는 계곡마다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또 지역을 나타내는 말들이 가능하겠죠. 마을은 조그맣긴 한데 마을이라는 단어가 쓴 우리말이고 뭔지 모르게 마을 하면 좀 정이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을마다라고 썼고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죠. 노래가 넘친다. 이것도 그런데요. 넘치는 거는 물이 넘치고 이런 게 넘치지 노래가 넘치지는 않죠. 그러지만 이제 시니까 이렇게 써줘야 조금 맛이 나지. 노래가 퍼지네. 마을마다 퍼지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을마다 넘치네 하는 거하고 느낌 다르잖아요. 퍼지네가 예측 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넘치네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른 감각으로 5관 중에 1번 감각인데 수로에 가서는 2번 감각으로 말하네. 이렇게 될 때 시적인 그 재미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제 천지인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인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람.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죠. 좋은 시들이 단지 풍경만 묘사하는 좋은 시도 있지만 더 좋은 시는 이제 사람이 들어온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그야말로 굴곡이 있다. 그냥 사람이 나그네라는 시에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갈 수도 있지만 이 서정주 선생이 탁월한 게 그런 거예요. 이 서정주 선생이 청록파 시인들보다 몇 살 많아요. 그러면 몇 살도 큰 차이인데 시대적으로 보면 몇 살 많으면 약간 보수적이어야 되고 젊은 사람이 진보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적으로. 그런데 첫 시를 보면 청록파보다 서정주 선생의 첫 시인 화사집 훨씬 진보적입니다. 한 걸음이 아니라 한 세 걸음, 네 걸음 진보적이에요. 제목 자체가 청록이라고 하는 푸른 사슴, 자연 속의 논의는 인간도 안 들어가 있어, 청록에는. 그냥 자연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비들의 노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한국말로만 돼 있다, 이 차이고, 한자어로 돼 있다, 이 차이지, 큰 차이는 없는데, 선배인 이 양반은 화사 해갖고 꽃뱀을 얘기해버려요. 아니, 꽃뱀을 시로서 예찬하는 사람 상상도 못하지. 그때만 해도. 그거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저주받을 놈 새끼를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박하, 사탕, 사향, 뭐, 뒤안길이다 이러면서 저주하면서도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순적인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서양에서 이거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보들레르죠. 악의 꽃. 그동안에는 꽃이 예쁘다고 그러면 그랬고, 예쁜 건 다 착하다고 그랬는데, 악의 꽃 해가지고 나쁜 꽃인데, 꽃이야. 아름다운 죄의 사랑 때문에. 와, 이거 기가 막힌 구절이거든요. 죄인데 아름다워. 이 말이 안 되지. 이 시조가 보들레르예요. 나쁜 것에 있는 아름다움. 더러운 것은 아름다움. 추락하는 것은 아름다움. 거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창조거든요. 생각을 뒤집기. 이게 예술이에요. 미술 발전도요, 무슨 시대, 무슨 상징주의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바뀔 때는요, 항상 이러한 사고 혁명적인 역발상에 기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서정주 선생은 그때 보들레르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들레르의 위대함을 간파한 거죠. 아까 말한 정, 핵심을 간파한 거죠. 먼저 간파만 해도 훌륭한데 간파한 거를 내 작품으로 써낸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예요. 간파는 학자들도 하지만 써내는 건 시인, 창조자만 하지 맨날 보들레르 연구해봐야 그 사람은 그런 시 못 써요. 근데 화사집에서는 그런 저주받은 것들을 노래하는 시가 굉장히 많아요. 화사만 그런 게 아니고 문둥이 같은 시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들에게도 그런 분위기가 많고 특히 그분이 첫 번째로 쓴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죠. 23살 때 썼다는데요. 이미 23살 때 대가 중에도 대가가 되어 있었어요. 이야, 천재지 뭐.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이야, 첫 구절부터 충격이야. 실제로 당신 아버지가 모습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종이란 말이 단지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일제시대니까 조선민족이 종이었다는 뜻도 될 수 있죠. 어쨌든 첫 구절이 애비는 종이었다로 시작해서 그냥 뒤에 숙회처럼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이렇게 됐잖아요. 숙회처럼. 이러한 것, 즉 1. 자연만 묘사한다. 2. 인간이 들어온다. 3. 인간이 들어오는데 굴곡진 인간이 들어온다. 그냥 건중건중 걱정 없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피투성이가 된 인간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나쁜 놈인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학이 깊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시로 들어가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능력도 없고 또 여기서 그렇게까지 하면 심하고 짧은 시에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제 이 시는 원래 이제 약간은 목적시죠. 완전히 순수한 시는 아니죠. 우리 민족을 좀 멋들어지게 하고 우리가 잘났고 잘해보자 이런 목적성이 있으면 시가 덜 순수해져요. 혁명시들이 그게 훌륭할 수가 없는 게 그래요. 그래서 민중이여 일어나라 예를 들면 민주주의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구호로서는 좋은데 그때 이제 대중을 움직이는 힘은 좋아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 맛이 좀 없어져요. 초시간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목적시를 쓰면은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줄은 알아라. 영원히 남기는 힘들다. 그런 건데요. 그래서 민족이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갖고는요. 다른 민족은 안 읽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남북 통일되고 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통일합시다. 아무리 잘해봐야 통일되고 나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또 목적시를 또 쓸 때는 써야죠. 어쨌든 이제 천지인이니까요. 사람아 하늘과 땅이 너를 낳고 위하시니 했는데요. 뒤에 이제 민조가
하기 위해서 사람화한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이 앞에서 하늘과 땅이 나왔었죠. 너를 낳고 위하시니 너를 낳기도 하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드니까 보호가 위한다는 거잖아요. 보호하고 이제 돕는 걸 보자는 보호한다는 거고 우는 돕는다는 건데요. 너를 낳고 위하시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민족의 시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단군 그 설화에 따르면 하느님이 이렇게 잘 보살피셔가지고 우리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민족아 깨어나라 하나 되어 일어서라.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다만 통일해 봅시다라든가 허리가 두 동강 나서 얼마나 아프시옵니까? 이렇게 이제 대놓고 얘기하면 너무 노골적이면 우아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씻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애둘러서 이렇게 중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격조가 있거든요. 민족아 깨어나라 하나 되어 일어서라. 넓구나 동해 바다여 온 인류에 흐르다 했는데요. 요즘 한류라고 하잖아요. 한류가 한국하는 한에다가 흐를 유자. 그러니까 파도라는 거죠. 그래서 한 웨이브라고 그러잖아요. 웨이브. 코리아 웨이브. 물결.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서해 쪽으로도 퍼질 수가 있겠지만 서해로 가면 중국으로 가서 탁 막히죠. 중국은 아까 얘기했죠. 우렁찬 대지해 갖고 서쪽은 쳐다봤으니까 동쪽으로 가야죠. 동쪽으로 가면 이제 태평양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동해 바다가 있는데 동해와 바다는 겹치죠. 해가 바다 해자인데 또 바다네. 동쪽 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써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넓구나 동해 바다요. 온 인류에 흐르다. 동해 바다가 사실은 조금 가다가는 일본에 막히는데요. 넓구나 하고서 온 인류에 흐르다까지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이 동해의 넓음이 단지 동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태평양까지를 다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온 인류에 흐르다 한류할 때 류가 흐름인데요. 요즘 한국 문화가 드라마, 뭐 음악 해가지고 퍼지고 있는데 문학도 퍼지고 있고 뭐 다른 것도 막 퍼지고 있어요. 근데 한류라는 단어를 또 내놓고 쓰면 너무 천박해져요. 한류라고 안 썼는데 이게 한류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한류도 뜻하지만 또 한류만이 아니고 지금은 한류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까지를 또 아울러서 말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흘러가는 원점은 한국, 코리아인데 온 인류에 흐르다 이렇게 이제 마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이제 구조 잡음 이야기를 했는데 철학적으로 이 시를 어떻게 구조 잡아서 뭘 어떻게 어떤 순서로 1층을 짓고 2층을 진 다음에 3층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천지인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인류로 끝난단 말이에요. 백두산이라고 하는 민족의 성산에서 시작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에서 우애와 평화가 마을마다 넘쳤는데 그것이 우리 마을 말고 나무 마을, 나무 나라 마을에도 넘쳐서 온 인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담음으로써 민족을 노래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쓰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제 논리 철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전 인류 차원에서 보면 민족이나 대한민국조차도 사사롭다. 큰 거에 비해서 작은 건 늘 사사로워요. 가정 안에서 나만 주장하면 사사롭고 가정 전체를 생각하면 공의롭죠. 공공성이 있죠.
그렇지만 그 가정이 다른 가정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마을에 가서 우리 가정만 얘기하면 그거 사사롭죠. 마을은 공공이죠. 근데 마을이 이번에는 더 큰 영역으로 가서 뭐 도단이다. 도단에 가서 우리 마을만 잘해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롭잖아요. 도도 마찬가지죠. 국가에 가서 우리 도만 잘해주세요. 우리도 사사롭죠. 마찬가지로 전 인류 앞에 가서 한국만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이러면 사사롭죠. 그래서 인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도 돼요. 사실은. 그거는 거의 생각들 안 하는데 요즘은 생각하죠. 이른바 생명계. 생명계 전체에서 보면 인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생명들을 얼마나 지금 희생시켰습니까? 동물들을 잡아먹고 식물계를 파괴하고 그래서 지구촌 전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인류만 잘 살면 되나? 걔네들은 인류를 위해서 태어났나? 소가 인류를 먹여 살리려고 원래 생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마 안 그런 쪽이 거의 맞을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면 이제 이 작은 시에서 뭘 거기까지 또 나가. 너무 벅차. 그 정도 하자고. 그러나 민족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민족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온 인류 속에는 민족보다 넓은 인간계 전체를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생각해 보면 생명계 전체까지도 나갈 수 있고 생명계까지 나가다 보면 이번에는 생명계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무생명계가 있는데요. 무생명계까지를 포함하면 이제 철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생각할 게 많고 심오해요. 그럼 무생물들은 생명계 위에서 생겼나? 여기 돌멩이나 물은 생명맛이라고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소를 위해서 뭐 풀을 위해서 물이 생겼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생명의 이론으로서 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이제 철학적이 되고 개념적이 되고 어려워지고 뭐 한 시간 얘기도 안 되고 또 합의 볼 수도 없어요.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백두산 시를 하나 봤어요. 제가 누누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첫 시로 돌아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들으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 시를 듣고 느낀 느낌, 또 공부되어진 것 이런 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먼저 우리 혜연님 말씀해 주세요. 백두산이라는 걸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네, 그 장엄하잖아요, 백두산이. 아이 장엄은 말할 나위가 없더라고요. 그 표현이, 아, 정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천지는 생명의 정을 쪽빛으로,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예, 네. 그렇고요. 우리 바하님은 어떠세요? 바하님은 앞에 거 잘 못 보셨죠? 아니요, 이제 지금 다 봤고요. 정말로 백두산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직접 백두산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느낀 것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생생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참 시 감상도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럼요. 저는, 네, 이 시를 이렇게 계속 보는 순간, 보면서 계속 드는 느낌은, 이육사의 광야라든지 또는 그 애국가가 자꾸 음, 애국가에서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자꾸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참 장엄하다. 뭐 장엄하다라는 이제 장엄이라고 하는 시어가 있듯이 굉장히 장엄하다. 또 애국가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엄숙함, 또 숙연함, 하나됨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고 또 이행으로 딱 그렇게 통일감 있게 하셨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애국가를 우리가 부를 때 뭐 좀 울컥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애국가를 외국에서 애국가나 아리랑을 부르면 이제 아니, 눈물이 난다고 해요. 외국인 그만두고라도요. 네, 역시 주관적인 거지만은 네, 올림픽이나 이런 거 또 외국하고
뭐 축구 경기 뭐 이런 거 할 때 다른 나라 국가도 듣지 않습니까? 네. 하도 저는 제 귀에 들어온 국가가 없고요.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뭐 빠빠빠빠 하다 끝나고 미국 국가 같은 건 너무 높아가지고 국민들이 따라 부르지는 못해요. 너무 높게 해놨어. 그리고 일본 국가는요, 남은 나라 국가 좀 얘기해서 뭐하지만 음울해요 아주. 막 장송국 같아. 거기다가 또 가사를 보면 막 죽여라 때려라 막 피가 나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는 나무를 어떻게 해친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무궁화 삼천리 우리 잘 살 것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사도 좋고 단순하고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고 곡도 울컥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저는 4절까지 다 부르는데 거기서도 부르고 싶었지만은 일단 중국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공안이 와가지고 말썽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마을에 같이 사는 교장 선생님 하신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잘 갔다 왔냐고 통화 조금 전에 했거든요. 그분 말씀이 재미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이제 애국가 못한다고 그러면서 어, 그 이제 백두산 올라가는 길이 중국 쪽에 세 개가 있고 북한 쪽에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파자가 들어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파, 남쪽으로 올라가면 남파, 서쪽으로 가면 서파, 동쪽으로 가면 동파인데 이제 동파가 이제 북한이고 우리가 간 데가 북파예요. 그다음에 이제 서파가 또 있어요. 서파가 이제 북한하고 중국 경계선으로 올라가고요. 남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파로 올라가다가 이제 한 발만 북한 쪽으로 이제 발을 내디디면 문제가 된대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열렬한 애국자 한국인들이 거기 가서 애국가를 부르다가 여러 가지 말썽이 났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우리 마을에 사시는 그 교장 선생님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애국가 부르다가 혼났습니다. 바로 범인이 당신들이었군요. 그렇긴 한데 이제 중국이라서 못 부르고는 왔지만은 그 대신 이제 선구자를 불렀죠. 선구자. 그 용전이라는 데 가서 그 일송정이 바라보이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해란강, 해란강과 일송정을 보러 가면서 선구자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문이라는 데 가면은 이제 압록강이 아니라 두만강에서 북한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두만강 경계선이 있죠. 거기 갈 때는 이제 두만강 푸른 노래를 또 불렀죠. 그러면서 제 제안으로 이제 목포의 눈물까지. 그래서 북쪽 끝에 두만강하고 남쪽 끝에 목포까지 부르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어쨌든 우리 보아님 말씀 맞다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애국가 들으면 감동이 되죠.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 저도 그 시 되게 좋아하고 교과서에서 이제 나온 적이 있었을 때 이제 학생들 이제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이육사 시인의 이제 그 광야도 이렇게 그 광야에서 느껴지는 그 이미지가 또 이렇게 오버랩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또 이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통일성을 준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서 이게 조금 의지적이고 웅장하고 이제 장엄한 그런 시인데, 마지막에 굳이 온 인류에 흐르다. 이렇게 끝맺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 인류에 흐르리라 또는 뭐 온 인류에 흘러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하게 강한 어조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담담하게 온 인류에 흐르다 이렇게 끝맺은 어떤 깊은 뜻이 있을까? 흘러라 내지는 뭐 이렇게 의지적으로 흐르리라. 흘러 예, 아니면 중립적으로 흐르다로 할 것인지가 이제 그런 게 예, 예. 시인들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 단어가 좋을지 저 단어가 좋을지가. 그런데 네. 이제 어느 게 맞다기보다도 그거는 시인 개인의 기질 내지는 또 그 사람의 철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앞에서 깨어나라, 일어서라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은 안 했어요. 흐르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안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이제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런데 또 마지막까지 불러라 하고서 막 라자가 있어서 명령형 같은 거 또는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게 맞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마을마다 노래도 넘치고 해서 그 이제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영역을 지적인 영역이 있고 의지적인 영역, 지정의, 그다음에 정서적인 영역이 있는데요. 굳이 그것을 분별한다면 흐르다는 정에 주목되는 거고요. 우리 바하님이 말씀하신 건 의에 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가 좋기는 한데 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가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저도 광야라는 시도 좋아하고 우리가 감상한 절정이라는 또 시 있잖아요. 그 두 시 중에서 이육사 선생의 시 중에서 더 많이 사랑받는 시는 광야일 거예요. 절정보다는.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분석이 꼭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그런 거예요. 절정이라는 시에는 의지적인 부분만 있지 거의 90%가 의지적이거든요. 그런데 광야라는 시에는 지정의에 정이 있어요. 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하든가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한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그 강과 온, 이제 차가움과 따뜻함, 강과 약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북돋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다독거리고 힐링시켜주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화를 추구할 수도 있고 절정처럼 그건 10%만 하고 90% 거기도 아예 없지는 않아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할 때 무지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강철은 의지적인데 무지개가 강철이야. 아름다운 무지개가 이 차가움을 많이 이렇게 완화시켜서 거기도 완전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비율적으로 9대 1이나 되는데 이제 광야는 한 6대 4 혹은 5대 5 정도로 이렇게 거의 균형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인이 이 시에서는 비율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자기 마음이지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 경우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보다도 세 번째 시가 그 강도면에서 제일 부드러워요. 천은 웅장했고 지는 씩씩했는데 인해 가서는 그런 웅장씩씩은 좀 별로 없고 뭔가 좀 약해진 뒤끝이 좀 처음같이 씩씩하게 나가다가 좀 뒤끝이 좀 후퇴한 듯한 그래서 조금 부족한 뭔가가 있는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그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다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고.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오늘 감상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굉장히 이제 교훈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고 이렇게 향유하면은 좋을 것 같은 이런 시로 저는 이게 이제 보여졌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김정빈 교수님의 시도 이 수능 시험에 이렇게 등장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이제 작품들이 굉장히 이제 교훈적이고 왜냐하면 수능 시험에 한번 나오게 되면 이제 많은 참고서에 그 시가 이제 작품이 수록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그걸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렇겠죠. 굉장히 그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교훈적인, 긍정적인 이런 시들이 실려요. 그 수능 시험에는. 그래서 이런 시들이 실리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또 이렇게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돌아가신 분들의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최근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인들의 시도 이제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아까 이제 목적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시들이 우리 수능 시험에 등장을 한다면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뭐 하여튼 학교 현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보면 시 한 편으로 그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그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감상하면서 굉장히 좀 가슴이 뭉클했고요. 제가 수능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이 시를 추천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그 동안에 봤던 시들 중에서 저는 제일 이 시가 많이 감동적이에요. 예, 예, 하여튼, 예. 그 이제, 우리 사사롭게, 우리끼리니까, 사사로운 영역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는 조금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과서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때 있었던 그 정환영 시조 시인의 조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조가 있잖아요. 아시죠? 예, 예, 예. 그 시조를 이 시하고 대비해 보면 똑같은 시조니까 정환영 선생님은 이제 저희보다 바로 윗선배시고 직접 뵌 적도 있고 나중에 이제 정환영 선생의 시조를 따로 제가 감상할 예정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감상한 적도 있죠. 필시 무슨 사연이 있기라도 한가 보다. 산차락 강차락들이 비단 피를 서로 펼쳐 서로들 눈이 부시어 눈 못 뜨고 섰나 보다. 생각나죠? 예, 네. 예, 예. 이런 명시를 쓴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고향에 가면 이분의 문학관 실비가 있어요. 아마도 그 연배에서는 가장 탁월한 유명한 시조 시인이죠. 그 전에 이제 이은상 선생 그쪽 이후로는 제일 유명한 시조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의 대표작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조국이에요.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훌륭하기도 하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면 너무 직설적이에요. 조금 애둘러 말하는 면이 좀 적어요. 그리고 좀 논리적 필연성도 조금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서러운 내 가엾고요 라든가 뭐 학처럼만 여위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위든지 뭐 서럽다든지 이렇게 또 약간 한국 문화가 좀 약하다 슬프다 조금 힘들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세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보적으로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있고 힘도 있고 한 지금 현대에 와서 지금 현대 시조도 많이 현대 작품이 많이 실린다는 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전 세대에서는 우리 민족은 뭐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힘들었어요. 맨날 이러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잘 나가고 있어요. 더 잘 나갈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그런 시를 갖다 놓고 공부하고 싶지 않겠죠. 꼭 현대 시인이라서가 아니라 현대 시인 또 미래를 살아가야 될 학생들에게는 진취적인 시를 우리 읽은 게 좋지 않냐. 그런 시는 현대 시인이 있었으니까 현대 시를 읽자 이렇게 해서 현대 시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뭐 학처럼만 여유있느냐 뭐 이러고 있지 말고 서러운 내 가엾고요 하지 말고 좀 뭐 저기 여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약해 빠졌다 없죠. 그냥 누천년 굴곡사도 아름답다 무궁화에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굴곡사가 없었다고 하면 안 되지. 있을 건 있는데 굴곡사에 굴곡만 강조하지 말고 굴곡이 있었는데 더 그럼 애도 불구하고 말이지 아름답다 무궁화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바하님이 그 저를 위해서 혹은 우리 사사원 입장에서 이 시는 교과서에 실리든지 수능에 한번 나오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우리끼리 사사로운 게 아니고 제3자적 입장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했는데, 제3자적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조국이라는 시보다는 일단 진취적이고 그런 퇴행적인 요소가 없는 것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국 같은 그런 시, 훌륭해요, 시로서는. 그런데, 아까 목적시 얘기했지만, 목적시가 되어야, 의미 파악이 분명하고, 의미 파악이 분명해야만 수능에서 시험으로 낼 수가 있어요. 애매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출제위원들이 혼날 위험성도 많고, 공부하는 사람도 헷갈리니까, 안전하게, 의미가 분명하고 해석이 한두 가지밖에 안 나와야지 이 시가 해석이 10가지 나옵니다. 이러면 복잡하니까 그거는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확실한 것부터 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목적시가 시험에 나오는 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또 목적시가 또 나쁜 시는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바하님의 그 사사로운 이야기도 반쯤은 그럴 만도 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듣고 보니까, 사람 팔자 문제거든요. 팔자가 어떻게 빙빙 돌다가 바하님이 위원이 됐는데, 추천을 해보니까, 이거 다른 출제위원이 봐도, 그거 말 되네? 더군다나 이제 바하님은 제 말을 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지인으로 돼 있다니까요. 이게 한국 사상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온 인류까지를 아우르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거 말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이 70이 되고 보니까 인간이 이제 진인사 대체명 하는 건데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건데요. 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일반인들은 운명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고 철학자는 우연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신의 섭리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우주적 법칙 다르마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에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요. 그 1영역,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과 2영역,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우주 전체에 비하면 억만 분의 1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그 단일한 책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전체적인 우주적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나는 조금 거기다가 역할을 한 것이 듯이 이제 이런 시 같은 경우도 나는 조금 이런 시를 썼는데 이 시 못지않은 좋은 시들도 많은데 그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운인지 우연인지 하늘인지 뭔지가 이 시를 교과서에 내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잘 써서라기보다도 그게 팔자소관이라 이 말이야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나이 70 되고 나니까 어거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안 되는 데 대해서도 나는 애달복달 할 생각이 없고요. 잘 된다 하더라도 거창하게 말해서 막 20분 아니라 막 4시가 10개가 올라가고 30개가 올라가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이 되고 심지어는 뭐 국제적인 상을 받는다고 해도요. 저는 지금보다 그렇게 뭐 특별히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특별히 뭐 나 잘났다고 떠들고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조금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한 3, 4일 지나면 다시 평상으로 들어가서 또 그런 일도 있었네. 하늘이 도우셨네. 그래갖고 팔자가 좀 좋았네. 그 정도 해두자고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어린애 같이 이렇게 젊을 때 같이 이렇게 방방 뜰 일은 아니잖아. 이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정도로 하고요. 우리 혜연님은 이제 말씀 안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본 공부로 들어가죠. 네. 아니, 저도 들으면서 그 느낌은 했어요. 되게 교과서적인 느낌이 있어요. 맞죠. 그런 점이 있어요. 어디다 내놔도 뭐 부끄럽지 않고 어디다 내놔도 오그라드는 마음이 전혀 없고
네, 교과서에 나올 만하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자고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7, 5조 공부를 하면서 명시를 감상했고, 예, 직접 써보기도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썼고, 또는 이제 시로조로 된, 가사로서 좋은 노래가 있으면 그 가사를 내가 개사를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또 노래까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노래는 우리가 잘 못하니까 다시 시로 돌아가서 시로조 제가 뽑은 거 많이 있지만, 예, 이제 그 중에서 뽑은 거 이제 계속 감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영산홍 서정주.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 산 자락에 낮잠 든 슬픈 소실댁. 소실댁 툇마루에 놓인 놋요강. 산 너머 바다는 보름살이 때 소금발이 쓰려서 우는 갈매기. 이게 이제 정확한 시로전데요. 여기에는 아까로 돌아가서 풍경, 풍경 묘사와 함께 이 소실댁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들어왔어요. 풍경에서 그치지는 않아요. 사람이 들어왔는데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하는 나그네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심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소실댁이란 말이에요. 정실댁이 아니기 때문에 슬플 수밖에 없죠. 뭔가 좀 그늘에서 사는 그런 분이겠죠. 슬픈 소실댁이니까. 그런데 이 낮잠을 자요. 소실댁도 뭐 힘드니까 낮잠 잘 시간이 없기는 없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고생만 하겠습니까? 낮잠 잘 때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 배경이 영산홍 꽃잎 그리고 산 꽃잎 속에 산이 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 자체는 그냥 풍경인데 그 산자락에 낮잠을 자고 있는 슬픈 소실댁 때문에 요 어린 영산홍 꽃빛의 붉음과 산이 어른거리는 이것이 슬픈 꽃잎, 슬픈 어른거림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논요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강이 왜 나오냐고. 소실댁 툇마루에 딱 맞잖아요. 우리 세대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툇마루가 뭔지도 모르고. 툇마루 뭔지는 알아도 느낌을 모를 거야. 툇마루에. 그리고 논요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 요강이 있었고 그것도 노스로 만든 거 있었어요. 주로 누리끼리 한 색깔 이런 거 있었죠. 돈요강이라니. 이게 느낌이 소실댁하고 딱 맞아요. 이 슬픈 소실댁이면서 가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느낌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시야를 이렇게 좁혀가지고 이제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꽃으로 넘어와서 이 조그만 집으로 가고 툇마루까지 간 다음에 논요강까지 점점 작아졌는데 이번에는 줌아웃 해가지고 멀리 넘어가가지고 산 너머 바다는 보름살이 때 했는데 강이 있다는 거죠. 산 너머에. 그 서정주 선생이 태어난 그 지역이 이제 그 바다와 면한 그런 거죠. 보름만 되면 이제 물이 밀려오고 밀려가고 이런 거죠. 보름살이 때 소금발이 쓰려서 오는 갈매기 했는데 이제 눈에는 안 보이겠죠. 여기서는. 근데 짐작하는 거겠죠. 처음에는 저게 손금발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저는 이걸 그 몇십 년 전에 외웠는데 여태까지 손금발로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손금발이 아니고 소금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금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금으로 이렇게 이제 상처 같은 데 부비면은
더 쓰려지요. 상처가 더 쓰리죠. 뭐 그런 거하고 연상이 되고요. 우는 갈매기. 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새가 운다고 늘 그래요. 근데 서양에서는 새가 노래한다고 그러죠. 어쨌든 간에 이 갈매기가 우는 거예요. 얘가 우는데 소실대의 울음을 대신한다는 느낌도 있네요. 소금발이 쓰리다는 것도 소실대의 그 아픔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놓고 뭐 소실댁이 무슨 뭐 요즘은 뭐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오던 남편이 6달이 됐는데도 안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은 없고 그냥 은근히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슬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철학적 사고 면에서의 깊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뭐 별로 안 느껴져요. 다만 요 시가 은근히 그냥 그 지금 말한 이런 내용을 느끼게 하고요. 예, 그것보다도 우리가 칠오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시가 만약 칠오조로 안 쓰여지고 흐트러진 글로 이런 내용을 썼을 때 하고 이렇게 칠오조로 딱딱딱딱 낭송하면 재미가 있도록 이렇게 썼던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거. 칠오조기 때문에 이게 명시가 된다는 거. 그냥 흐트러져서 이런 거 썼으면 서정주 선생의 많은 시들 중에 서정주 시선이라고 이제 당신이 내 시 중에 이거는 괜찮다고 뽑은 게 있는데 이게 거기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네, 본인이 이걸 거기다 넣은 걸 보면은 본인이 봐도 괜찮다는 얘기고 또 한국 명시 이런 데 보면 이것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7호조가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이렇게 그 값이 좀 10점 이제 100점 맞을 값이 한 뭐 70점이나 이렇게 깎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이 시에 대한 느낌을 좀 돌아가면서 우선 그 바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정말 서정주님의 시는 정말 깊이가 있고, 저도 그래서 사실 대학교 때 되게 이제 좋아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석사는 윤동주 씨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서정주님의 그 시를 더 좀 깊이 있게 연구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역량이 안 돼가지고, 윤동주 씨를 가지고 이제 그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그 서정주 시인의 그 시는 이제 깊이가 있으면서도 또 어떤 동양 철학의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거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시도 사실 그렇고 또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의 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7호조로 되어 있는 시이고 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감각들을 잘 활용해서 쓰고, 참 훌륭하다. 예. 그 어떤 영산홍이라는 이 꽃잎에서 이 많은 것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예, 놀랍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저 회원님도 말씀. 그 시를 보면 뭔가 두려운 것 같은 느낌 속에 그 애잔한 느낌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시대에 그 슬펐던 시대를 여기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시를 보면은 애잔하다. 네, 한마디로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도 역시 서정주 선생의 시인데요. 선운사 동구. 선운사 골짜기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건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식 치료조가 아니에요. 선운사 골짜기로 치료조가 아니죠.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이건 치료조죠.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치료. 막걸리집 여자의
요거는 7인데, 육자백이 가라개가 6이니까 7호가 아니에요. 작년 것만 상기도 7 남았습니다. 오. 그것도 목이시요 7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7호조와 흐트러진 거를 섞어서 썼기 때문에 서정주 선생의 이런 시도 공부해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음률 때문에 이걸 넣은 거예요. 서정주 선생의 명시는 워낙에 많아가지고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거는 정치로조인데 치로조와 치로조 아닌 것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가 된다. 그렇긴 한데 여기도 치로가 없이 그냥 다 흐트러졌으면 또 다른 시가 됐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작년 것만 상기도, 이 상기도가 아직도인데 옛날식 표현이고요. 골짜기도 골짜기가 원래 표현인데 이것도 옛날 거고요. 여기 보러가 피지 않았고도 안 했고인가 그래요. 이게 전부 옛날 표현이었는데 그래서 요즘 이 시는 골짜기가 골짜기로도 되고 피지 않았고가 안 왔고 이렇게 되고 상기도도 아직도 이렇게 바뀐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큰 뜻은 없는데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골짜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상기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원시대로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선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죠. 실제로 골짜기로 거기 동백꽃이 유명하죠. 보러 갔더니 이제 시를 쓸 때요. 이렇게 그냥 술술술술 그냥 순탄하게 생각을 산문 쓰듯이 쓰는 것도 좋고요.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시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시들이 요즘 쓰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쉽게 쓰여진 시인가? 윤동주 시에도 뭐 그런 시가 있는데 진짜 쉽게 쓰는 시가 쓰여지고 있고요. 시를 쓰면은 이제 집사람 보고 한번 보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계속 주장이 쉽게 쓰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옛날에 백낙천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양반은 시를 쓰고 나서 이웃집에 있는 할머니에게 꼭 읽어줬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오케이 그럼 발표했대요. 그래서 할머니도 읽을 수 있는 쉬운 시. 그래서 백낙천의 시는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시를 쉽게 써서 술술술술 잘 익히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조병화 선생의 시가 좀 그렇죠. 어렵지가 않아요. 술술술술. 이제 그런 시는 그런 식의 작잡이 있고 저는 조금 뭔가 생각을 하는 철학성이 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시가 자꾸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데 써보니까 술술 쓰는 시도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거의 산문에 가까운 시를 근래 썼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형님이 지금 암 치료를 후유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형님 보려고 강남 성모병원 거기 갔었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큰 건물이 지어졌고 막 30층이나 되는지 뭐 어마어마해졌더라고요. 1층 로비에 가니까 성모상이 있고 그 뒤에 성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서 만나기로 해서 성모님 앞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시를 썼어요. 성모병원에서라고요. 그 시간에 술술술술 읽히도록 쓰여졌고요. 내가 갔다 이러저런 생각을 했다 그냥 술술술 썼는데 그럭저럭 괜찮게 쓰여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백두산 모임에서 각각 소감 발표하는데 제가 그 시를 읽어줬고 또 하나 제가 카페에 자주 가는 숲속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 집사람하고 가다가 집사람이 나는 이런 가을날 저런 나무 아래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를 썼어요. 두 개를 읽어줬더니 아이고 한 분은 눈물을 닦더라고요. 여자분 한 분. 그리고 한 분은 자기 아내와 사별했는데 울컥했노라고 또 이런 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개 다 이제
그냥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그냥 술술 쓴 거예요. 뭐 그렇게 멋을 내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아하, 시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너무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특히 현대인들이 그런 시를 좋아해요. 요즘 독자들은 어, 제가 낸 소설책은 막 한 페이지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 단태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술술술 물 마시듯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쓰더라도 아하, 이렇게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거를 심각하지 않게 쓰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정주 선생이 실제로 이거 경험한 일이거든요. 알고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실제로 거기 갔었고 실제로 육자배기 가락을 들었고요. 그걸 그냥 쓴 거예요. 시인이니까 이 정도 못 쓸 수는 없잖아요. 다른 시인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시는. 뭐 선운사 골짜기로 그래요. 이걸 누가 못 쓰겠어요.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 이건 누가 못 써요.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누가 못 쓰냐고 이거를. 시인 아니라도 쓰잖아요.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 이걸 누가 못 쓰냐고. 누가 경험 다 할 수 있잖아요. 다만 이제 그 작년 것만 아직도 남았습니다. 요걸 이제 좀 못 쓰죠. 이 두 줄 때문에 이제 명시가 된 거예요. 육자배기 가락을 들은 것까지는 그런데 요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이 아직 남아있고 목이 쉬어 남아있다고 하는 데서 그냥 갑자기 아, 이 여자가 보통 사연이 아닌 여자가 되어버리고 우리 마음으로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시가 우리 밖에 2인칭까지는 왔는데 합의는 안 됐는데 갑자기 내 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아이고야 하고서 내 마음으로 시가 들어오는 그게 이제 나온 마지막 두 구절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것이 또 7호절로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를 낭송해봐서 알지만은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해가지고 내 음보로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송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그냥 하면 이거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제 낭송을 하면서 요즘 잘 외워지는데요. 마지막 두 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의도하지 않아도 이것을 낭송할 때는 그렇게 돼요. 육자배기 가락에까지는 평상적으로 가더라도 작년 것만 상기도 남았습니다. 이제 기승전결로 보면 기에서 승 이어받고 약간 올라가죠. 노래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에 피크를 쳐야죠.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해가지고 힘을 주고 조금 천천히 하면서 기승전에서 그냥 D까지는 전이고 다 글자 한자로 결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전과 결을 하는데 거의 노래도 그렇잖아요. 피크를 딱 찍고 거기서 끝나는 노래가 있듯이 아까 제가 쓴 시는 마지막에 3년에 가서 나 끝낼 거예요 하고서 마지막에 낮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낮아질 겨를도 없이 목이 쉰 상태로 뚝 하듯이 끊어지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 인상이 강력하죠. 아까 바하님이 내 시의 마지막이 의지적이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상을 우리 혜연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시는 뭐 누구나 두 줄을 썼다가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마지막 두 줄에서 여운을 남겨가지고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하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정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시이고, 그다음에 선운사라는 절을 소재로 해서 다른 시인들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운사를 방문했을 때 이제 이 시를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선운사가 동백꽃이 이렇게 유명한 곳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동백꽃을 이렇게 유심히 이제 봤던 기억도 있는데요. 정말로
그 마지막 부분이, 와, 이거는 아무나 이렇게 쓸 수 없는 것이고, 그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이제 풍경만 있지 않고 풍경 속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시를 굉장히 더 이렇게 그 강하게 이렇게, 독자들에게 어필을 한다는 얘기 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막걸리집 여자의 그 육자배기 가락이,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 어, 그런데 목이 쉬어 남았습니다 하는 이런 구절이 굉장히 강한 여운을 주면서 자꾸 그 선운사의 그 동백꽃과 네, 막걸리집 그 여자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예, 그런 시로 보입니다. 이 예, 마지막 부분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뭐, 저도 100% 동의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더 남았네요. 더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7호조를 한 번 더 감상하고, 그리고 이제 내신 작품 검토는 그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보고요. 그 사이에 이 선운사 동백꽃 같은 명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성모병원에서 쓰고 카페에 대해서 쓴 것처럼 그런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거 술술 쓰는데 술술 쓰다가 공부가 많이 되셨으니까 갑자기 서정주 선생 비슷한 이런 마지막 구절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또 안 나오면 이제 그거 갖고 고민해야죠. 마지막을 못 떨어지게 어떻게 하면 이게 여운이 남지? 이거 연구해 봐야죠. 어쨌든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